법원 복도. 한 여자가 손에 결혼반지를 쥔 채 멈춰섭니다. 이혼하겠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아플 줄 그땐 몰랐습니다. 6년 전 5월의 결혼식. 약사 며느리 들어올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 박영희의 첫마디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결혼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고 남편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죠. 모든 것이 끝난 후 법원을 나섰는데 남편이 뛰어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보고는 계단에 주저앉아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100세 인생 오디오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5월의 햇살이 눈부셨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한지우는 대기실 거울 앞에 서 있었다. 22살에 도연을 만나 10년을 연애한 끝에 맞이한 결혼식이었다. 가슴이 뛰고 설레었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순간이었다. 지우야, 시댁 어르신들 오셨대. 친구의 말에 지우는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입장 음악이 울려 퍼졌고 그녀는 버진로드를 걸으며 하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친구들은 웃고 있었고 아버지는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걸었다. 그리고 신랑 옆 어머니 자리에 앉아 있는 시어머니 박영희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순간 미소가 어색하게 굳어버렸다. 시어머니는 전혀 웃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정확히는 표정이 없었다. 차갑게 며느리를 훑어보는 그 시선이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냉랭했다. 기분 탓이겠지. 지우는 애써 시선을 돌렸고 그곳에는 도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에 안도하며 그녀는 다시 앞을 향해 걸었다. 신랑 신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회자의 멘트가 끝나고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지우는 도연의 손을 꼭 잡고 웃었다. 이 순간만큼은 온 세상이 축복으로 가득한 것만 같았다. 피리로 현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하객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넸다.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며느리 정말 예쁘시네요. 동네 지인이 박영희에게 인사를 건넸다. 박영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네요.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원래 약사 집안 며느리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 말은 축하라기보다 아쉬움에 가까웠다. 사실 시어머니 박영희는 지우와 도연이 잠시 헤어졌을 때 맞선 자리에서 보았던 약사를 더 마음에 들어했던 것이다. 한숨 섞인 시어머니의 말에 지인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떴고 지우는 그 말을 우연히 듣고 말았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약사 집안 며느리? 지우는 미술학원 강사였다.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고 지금은 동네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화려하지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며 웃을 때 그 순수한 눈빛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다. 그런데 그 일이 시어머니 눈에는 변변치 못한 것으로 보이는 걸까?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인사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는 이미 작은 돌멩이 하나가 놓인 듯했다. 시어머니 박영희. 도연은 늘 어머니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우리 엄마, 좀 표현이 서툴러. 근데 마음은 따뜻한 분이야.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결혼 후 2달. 지우는 매주 주말마다 시댁을 방문했다. 시어머니 박영희는 며느리를 맞이할 때마다 예의는 갖췄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다. 지우야, 이거 해봤어? 아니요, 어머니. 처음이에요. 그래? 요즘 애들은 요리도 잘 못하네. 우리 땐 시집 가기 전에 다 배우고 갔는데 말이야. 말끝마다 가시가 돋아 있었지만 그녀는 참으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앞으로 잘 배울게요. 지금 배워서 뭐하니? 이미 시집 왔는데. 그 말에 지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도연은 옆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를 말렸다. 엄마, 그만해요. 지우도 바쁜데 천천히 배우면 되죠.
너는 왜 맨날 그러니? 내가 뭘 잘못 말했다고. 시어머니는 투덜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갔고 지우는 거실에 남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친척 모임이 있었다. 큰집 이모, 작은아버지, 사촌들까지 모였다. 지우는 정성껏 준비한 잡채를 들고 갔다. 며칠 전부터 레시피를 찾아보고 연습했던 요리였다. 어머니, 제가 만들어 봤어요. 오, 그래? 그럼 한번 먹어볼게. 박영희는 젓가락으로 잡채를 집어 입에 넣었다. 잠시 씹더니 표정이 굳었다. 간이 좀 세네. 아, 죄송해요. 제가 조절을 잘 못했나 봐요. 됐어. 그냥 놔둬. 사람들이 알아서 먹겠지. 그리고는 친척들에게 말했다. 우리 며느리가 만든 건데 아직 손맛이 없어서 그래. 그냥 좀 드세요. 친척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잡채를 집었고 지우는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지우는 눈물을 참았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울음을 가려주는 것 같았다. 그때 도연이 다가왔다. 지우야,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괜찮아. 정말 간이 샜나 봐. 아니야. 내가 먹어봤는데 맛있었어. 도연은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하지만 그 위로는 이미 공허했다. 지우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학원이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그려요? 여기는 이렇게 색을 칠하면 돼.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색으로 칠해도 괜찮아. 진짜요? 그럼 저는 분홍색으로 할래요. 아이들은 순수했다. 누구의 며느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따지지 않았다. 그저 지우가 그림을 잘 그리고 자신들을 예뻐해준다는 것만 알았다. 학원을 나서며 지우는 작게 한숨이 나왔다. 도연은 야근이 잦았고 집에 돌아가면 아이를 챙기고 집안일 하기 바빴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걸려오는 시어머니의 전화. 도연이 밥은 잘 챙겨 먹였니? 네, 어머니. 도연이 요즘 안색이 안 좋던데. 내가 뭘 잘못 먹인 거 아니야?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 너가 최선을 다하면 애가 그렇게 피곤해 보이겠어? 전화를 끊고 나면 지우는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침실. 지우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창가에 섰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저 많은 집들 속에서 자신처럼 외로운 사람이 또 있을까?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하는 걸까? 그 질문은 소리 없이 허공에 흩어졌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면 모든 게 따뜻할 줄 알았는데.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너무 지쳐 보였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조금만 더 참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침실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돌멩이가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은 건 미술학원에서 수업을 마친 직후였다. 여보,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왔어.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가방을 챙겨서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커튼 뒤 시어머니 박영희가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어머니. 지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박영희가 힘없이 눈을 떴다. 너는 여기 왜 왔어? 차가운 한마디였다. 아픈 와중에도 며느리를 반기지 않는 모습에 지우는 할 말을 잃었다. 담당 의사가 도연을 불러 복도에서 설명했다.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 중이고 앞으로 식이 조절과 약물 치료가 필수입니다. 상태가 더 나빠지면 투석도 고려해야 합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투석이요? 그렇게 심각한 건가요? 지금부터 잘 관리하면 늦출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날부터 지우의 일상이 바뀌었다. 어머니, 이건 드시면 안 돼요. 나트륨이 너무 많아요. 지우는 시어머니가 먹으려는 김치찌개를 막았다. 병원에서 받은 식단표를 손에 쥐고 며칠 밤을 새워 공부했다.
뭐가 어때서? 평생 먹던 건데 신장에 무리가 가요. 제가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에휴, 됐어. 그냥 굶을래. 박영희는 짜증스럽게 수저를 내려놓았다. 지우는 한숨을 삼키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저염식, 저단백식, 맛없는 음식이었다. 간이 안 된 나물, 싱거운 국, 고기도 제대로 못 먹는 식단. 과일과 채소도 가려서 먹어야만 했다. 지우는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맛은 없어도 최대한 보기 좋게, 먹음직스럽게 담아내려 노력했다. 어머니, 좀 드셔보세요. 아니 이걸 어떻게 먹니? 시어머니는 한두 숟가락 뜨다가 그만뒀다. 아이고, 약사 며느리 뒀으면 이럴 때 약이라도 제대로 챙겨줬을 텐데. 또 그 말이었다. 지우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참았다. 아픈 사람이니까, 힘드니까 제가 더 잘할게요. 더 잘하긴 뭘 더 잘해. 쓸모없는 그림이나 가르쳐서 돈은 얼마나 번다고. 그 말이 지우의 마음에 꽂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식탁을 치웠다. 부엌 싱크대 앞에서 물을 틀어놓고 조용히 울었다. 병원 진료가 있던 날. 보호자분, 어머님 혈압이 너무 높으세요.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 있으세요? 간호사의 질문에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병원 복도를 걷다가 지우는 벽에 기대어 섰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시댁에 가서 아침을 챙기고 병원 검사가 있는 날이면 함께 가고 오후에는 학원 수업을 하고 저녁이 되면 딸을 돌보는 일이 반복되었다. 자신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지우야. 도연이 옆에 섰다.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고생이 많아. 미안해. 괜찮아. 엄마가 좀 예민해져서 그래. 아픈 사람이잖아. 지우는 커피를 받아들며 쓴웃음을 지었다. 박 여사님, 요즘 많이 편찮으시다며? 동네 슈퍼 앞에서 이웃이 말을 걸었다. 박영희는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한숨을 쉬었다. 그러게 말이야. 신장이 안 좋아. 며느리가 음식을 해주긴 하는데 영맛이 없어. 그래도 며느리가 챙겨주잖아요. 챙겨주긴.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여서 먹기가 싫어. 이웃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며느리가 직장 다니면서 병수발까지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직장, 그림 가르치는 게 무슨 직장이야. 우리 도연이가 참 아까워. 약사 며느리 들였으면 이럴 때 얼마나 든든했을까. 그 말은 곧 동네에 퍼졌다. 며칠 후, 지우가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이웃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 씨, 시어머님 간병하느라 힘들죠?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시어머님이 좀 서운해하시는 것 같던데 조금만 더 신경 써드려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뭘 더 해야 하는 거지?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얼굴은 어둡고 헬쑥했다. 한편 도연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고 어머니를 챙기느라 밤잠을 설치는 경우도 많았다. 몸이 피곤하니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여보, 오늘 어머니 병원 가는 날이에요. 알았어. 같이 못 가요? 오늘 회의가 있어. 미안. 그런 대화가 반복되었다. 어느 날 밤, 도연이 늦게 귀가했다. 소주 냄새가 났다. 당신 술 마셨어? 응, 좀. 요즘 너무 마시는 거 아니에요? 지우야, 나도 너무 힘들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아프고 회사 일도 많고 너랑 엄마 사이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우는 남편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봤다. 그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나도 힘들어요. 당신만 힘든 거 아니에요. 알아. 근데 어떡해. 엄마는 내가 유일한 자식이잖아. 나는요? 나는 당신에게 뭐예요? 순간 침묵이 흘렀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돌리고 잤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입원을 하게 되었다. 병실에서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고 지우는 구석에 서 있었다. 도연아,
네, 엄마.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알지? 알아요, 엄마. 에휴, 지우는 나를 이해 못해. 옆에 있는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 어머니 말에 대답 안 했죠. 뭐, 내가 어머니를 이해 못한다는 말? 도연은 한참을 침묵했다. 여보,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야. 그럼 언제 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조금만 참아줘. 엄마가 좋아지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한 번도 날 인정해 주신 적 없잖아요. 두 사람은 말없이 차에서 내렸다. 며칠 후,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잠깐 떨어져 있자. 뭐라고요? 서로 너무 지쳤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지우는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시간이요? 그 시간 동안 혼자 버티라는 거예요? 미안해. 나도 정리가 안 돼. 정리는 무슨 당신은 그냥 도망가고 싶은 거잖아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지우는 채린을 데리고 짐을 쌌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잠깐 할머니 집에 갈 거야. 아빠는요? 아빠는 조금 있다가 올 거야. 지우는 딸을 꼭 안았다.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다.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묻고 있었다. 지우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렇게 일련의 별거가 시작되었다. 지우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렀지만 딸이 볼까봐 얼른 닦아냈다. 며칠 후 친정집 작은 방. 지우와 체리는 싱글 침대 하나를 나눠 썼다. 좁았지만 그래도 숨을 쉴 수 있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체린이 매일 밤 같은 질문을 했다. 곧 올 거야. 이 말이 거짓이라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다. 도연과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다. 처음 한 달은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했다. 지우야, 잘 지내? 응. 체린이가 보고 싶어 해. 나도 보고 싶어. 그러다 2달째부터는 한 달에 한 번이 되었고, 석 달이 지나자 문자로만 안부를 주고받았다. 체린이 잘 지내? 응. 걱정 마. 그게 전부였다. 지우는 학원 일에 더 몰두했고,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웃을 수 있었다. 선생님, 오늘 기분 안 좋아 보여요.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선생님 괜찮아. 그럼 왜 눈이 빨개요? 순수한 질문에 지우는 할 말을 잃었다. 바람이 불어서 그래. 자, 우리 오늘은 무지개 그릴까? 아이들은 곧 그림에 집중했고,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늦게 학원 문을 닫고 나오면 거리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다. 이혼해야 하는 걸까? 그 단어조차 입에 담기 어려웠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았다. 이혼 조정 신청서입니다. 서명하시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지우는 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야? 서명란에 이름을 쓰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다. 종이 위에 얼룩이 졌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다. 법원 가는 날 아침, 딸 체린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오늘 어디 가요? 엄마 일 보러 가. 체린이는 할머니랑 있어, 알았지? 빨리 와요. 응, 빨리 올게. 지우는 딸을 안았다. 아이의 작은 체온이 느껴졌다. 미안해, 체린아.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법원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하얀 벽, 긴 의자,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햇살. 지우는 손에 결혼 반지를 쥐고 있었다. 반지를 빼낸 지 며칠 됐지만 여전히 손가락엔 그 자국이 남아 있었다. 10번도 넘게 만지작거리다 보니 반지 위엔 손톱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다. 이게 끝이구나. 10년의 연애, 6년의 결혼 생활. 그 모든 시간이 한 장의 서류로 정리되는 순간이었다. 복도 저편에서 도연이 나타났다. 여전히 같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지우가 사준 그 코트.
그는 야윈 얼굴로 천천히 걸어왔다. 눈이 마주쳤다. 도연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는 지우 옆 의자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이었다. 지우야.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었다. 응,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문제였어. 도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봉투를 내밀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나중에 열어봐. 그래. 잠시 후 조정실 문이 열렸다. 당사자분들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일어섰다. 문 앞에서 도연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우야, 행복해라. 그녀는 눈물이 차올라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조정은 1시간 만에 끝이 났다. 위자료, 양육권, 재산 분할. 모든 게 정리되었다. 먼저 복도로 나온 도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다. 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한참을 있었다. 택시 안에서 지우는 봉투를 열어보았다. 통장 하나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통장 표지엔 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5천만 원이 들어 있었다. 도연이 모아둔 돈이 전부 딸의 통장에 들어 있었던 것이다. 편지를 펼치니 서툰 필체로 쓴 글이 보였다. 지우야,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우유부단했어. 엄마와 너 사이에서 제대로 서지 못했어. 그래도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말아줘.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우리가 서로 안 맞았던 거야. 채린이 명의로 된 통장이야. 이 돈은 내가 힘들 때 써. 채린이 학원비도 내고 너도 좀 쉬었으면 좋겠어. 그래도 우리 둘이 함께한 시간. 나는 후회하지 않아. 좋은 추억도 많았잖아. 건강해. 그리고 우리 딸 잘 부탁해. 지우는 편지를 읽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걱정스럽게 쳐다봤지만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울었다.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한 달 후, 그녀는 채린과 함께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다. 방 2개짜리 낡은 빌라였지만 그래도 온전히 자신들만의 공간이었다. 엄마, 여기 우리 집이야? 응,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딸은 신이 나서 방방 뛰었다. 지우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짐을 풀고 커튼을 달고 부엌을 정리했다. 낡은 책상, 좁은 부엌, 삐걱거리는 마루. 하지만 거기엔 적어도 평화가 있었다. 밤마다 딸을 재우고 나면 지우는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을 열면 그 봉투가 있었다. 도연의 편지와 통장. 그녀는 종종 편지를 꺼내 읽어보곤 했다.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당신 탓만 한 건 미안해요. 지우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도 부족했어요. 어머니한테 더 다가가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됐다. 더 이상 차가운 말을 듣지 않아도 됐다. 지우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다. 시간이 흐르면 정말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마음속의 문 하나는 여전히 닫힌 채였지만 그래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이혼 후 6개월이 흘렀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제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학원 일은 여전히 바빴고 딸 채린이도 새 학교에 적응하며 밝게 웃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 사귀었어요? 정말 잘했네, 우리 채린이. 딸의 웃음이 지우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외로움이 찾아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우는 종종 도연을 떠올리곤 했다.
잘 지내고 있을까? 3월의 어느 화창한 날, 딸이 학교에서 그림을 들고 왔다. 엄마, 미술 시간에 그렸어요. 그래? 어디 한번 볼까? 지우는 손을 닫고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순간 숨이 멎었다. 그림 속엔 네 사람이 있었다.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채린. 네 사람 모두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배경은 꽃밭이었다. 노란 개나리와 분홍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그림이었다. 채린아,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건 언제 그린 거야? 오늘이요. 선생님이 가족을 그리래서요. 가족. 지우는 그림을 다시 바라봤다. 할머니의 얼굴은 온화했고 도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지우 자신도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현실에선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장면이었다.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엄마 안 울어. 그녀는 서둘러 눈가를 닦았다. 그런데 채린아, 할머니는 언제 본 거야? 못 본 지 오래됐잖아. 어제 꿈에서 봤어요. 딸이 천진난만하게 대답했다. 꿈에서? 네. 할머니가 아빠랑 엄마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한테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다 괜찮다고요. 그녀의 가슴이 뛰었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했어? 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렸어요. 우리 모두 행복한 거예요. 체리는 방으로 달려갔고 지우는 그림을 들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며칠 후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서 신장투석 시작했어. 지우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병원에 가야 할까? 하지만 자신이 그곳에 가면 시어머니가 싫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채린이 물었다. 엄마, 할머니 아프시대요? 누가 그래? 아빠가 전화했어요. 할머니 보러 가자고요. 지우는 딸의 눈을 바라봤다. 맑고 순수한 눈이었다. 채린아, 가고 싶어? 네,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 말에 지우는 결심했다. 그래, 가자. 우리 할머니 보러 가자.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났다. 지우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병실 앞에 섰다. 문 너머로 투석기 소리가 들려왔다. 병실 안, 투석기에 연결된 시어머니가 누워 있었다. 얼굴은 더 야위었고 피부는 창백해 보였다. 할머니! 채린이 먼저 달려갔다. 어머, 우리 예쁜 손녀 왔구나.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다. 지우는 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박영희는 그녀를 바라봤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그래 왔구나. 그 한마디에 담긴 감정을 읽을 수 없어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도연이 일어나 의자를 권했다. 여기 좀 앉아. 지리우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세 사람 사이로 어색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할머니, 제가 그림 그려왔어요. 채린이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다. 학교에서 그린 그림이었다. 박영희는 안경을 쓰고 그림을 바라봤다. 한참을 바라보았다. 참 잘 그렸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정말이요? 우리 가족이에요. 모두 행복해요. 채린이 신나게 말했다. 박영희는 그림 속 네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우를 바라봤다. 지우야. 네, 어머니. 내가 미안하다. 순간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아프고 나니까 너무 후회되더라. 박영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저도 많이 부족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오랜 세월의 상처가 조용히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지우는 도연이 병원에 못 가는 날이면 딸과 함께 병원을 찾아갔다. 죽을 끓여 가기도 하고 과일을 깎아드리기도 했다. 시어머니 박영희는 예전처럼 매섭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조심스러웠다. 지우야, 고맙다. 채린이 잘 키워줘서 고마워. 제 딸인걸요. 두 사람 사이로 작은 미소가 오갔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물었다.
너희 둘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니?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끝났어요, 어머니.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가족으로 지낼 수 있으면 돼요. 박영희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고맙고 미안하구나. 창밖으로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병실 창가에 앉아 내 사람은 봄을 바라봤다. 할머니, 나중에 나으면 같이 꽃 구경 가요. 그래, 꼭 가자꾸나. 박영희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리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젠가는 채린이 그림처럼 모두가 웃는 날이 올까? 답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평화로웠다. 창밖의 벚꽃처럼.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꼭 보답할게요. 감사합니다.